우주와 지하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해 왔는데 사실 좀 두 단어가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우주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 실험이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긴 하지만 천문학적이지 않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우주를 연구해보고 또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엑스포 옛 공원단지에 있는 IBS라는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는 지하실험 연구단이라고 하는 그 연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은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제목을 우주와 지하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보시면 제목이 사실은 좀 되게 안 어울리죠? 우주라는 거하고 지하실험이라는 거하고. 사실 그래서 저 제목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목에서 보여주다시피 우주라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제가 그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하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관계를 갖고 우주를 이해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예, 이게 지금 밤하늘을 찍은 사진인데 원래는 해상도가 되게 좋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참 되게 촌스럽게 보이시네요. 그래서 우주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이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숲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 한 번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한 번쯤은 되게 좋은 계절에 밤하늘의 별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작은데 이 광활한 밤하늘을 보면서 왠지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 우주는 저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작은데 도대체 저거는 뭘까?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저 밖에는 뭐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 번쯤은 던져보시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니까 그런 질문들이 언제 했었나 하는 생각으로 잊혀져 갑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질문을 계속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계속 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우주 속에서 자기가 있고 그거를 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주가 지금 그런 연구 덕분에 얼마나 많이 이해가 됐는지 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우주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뭐 10cm 자, 30cm 자, 뭐 1m 자 이걸로는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동그라미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단위가 좀 다른데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고 합니다. 네. 광년이라고 하면은 아직 아니에요. 광년이라고 하면은 여기 스피드 오브 라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충 읽으면 한 30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per sec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초예요. 그래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1초가 지나면 내가 빛이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어서 타고 갔을 때 1초가 딱 지나면 30만 킬로미터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해요. 빛이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지구. 그다음에 지구 주변에 뭐가 돌아요? 달. 그다음에 지구는 누구 주위를 돌아요? 태양.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태양계 중심? 그럼 그 태양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은하 안에. 그러면은 얘네들은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한번 사이즈를 재보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거를 타고 이제 달려갈 거예요. 그럼 그 빛이라고 하는 로켓을 타고 지구에서 출발을 하면 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보면은 1.3초. 빛이라는 로켓을 타면 1.3초 만에 달에 갑니다. 그러니까 달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알겠죠? 아까 1초의 빛이 얼마큼 간다고 그랬죠? 30만 킬로미터.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얼마큼 걸릴까요? 8분 걸린대요. 8분. 되게 멀죠? 빛을 타고 갔는데도 8분이나 걸려야 태양을 가요. 그 다음엔 어디를 볼까요? 마스, 화성. 우리가 잘 아는 화성. 화성은 얼마나 걸린대요? 12.7분. 13분이 채 안 걸려요. 그래도 멀죠? 빛을 타고 갔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죠? 아,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별이라고 해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별인데 그 별까지는 얼마큼 걸린대요? 4.4년. 빛을 타고 갔는데 4.4년이 걸린대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별을 가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이 안에 태양계가 있죠. 우리 친구가 얘기해줬던 태양계가 있죠. 그럼 이 우리 은하가 이렇게 이거 약간 사선으로 본 건데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래요. 나선형 모양. 요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행 접시처럼 생겼대요. 여기 옆에서 본 그림이고 이게 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노랗게 이렇게 뭐 보이죠? 요게 우리가 있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을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52,000년 걸려요. 52,000년. 살아생전에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빛이라는 로켓을 만들어도 우리는 살아생전에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까운 별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빛이라는 로켓을 타면.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큼 넓은 것 같아요. 상상하기가 힘든 이제 수치가 나왔죠. 근데 우주에는 이 은하가 한 개 있을까요? 아니요. 우주에는 은하가 됐다 많대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구입니다. 여기 태양계예요. 그래서 여기 지구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아까? 은하. 우리 은하. 그럼 이 은하가 수십 개, 수백 개 모이면 군을 이뤄요. 그래서 은하군이라 그런대요. 그럼 은하군이 또 수십 개, 수백 개 몰리면은 슈퍼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초은하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초은하단은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엄청 많대요. 근데 아까 이 은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2,000년. 뭐를 타고? 빛을 타고. 그러면 나는 우주에서 뭐 갈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겠죠. 빛을 타고도. 그러면 이 슈퍼 클러스터라고 하는 초은하단에는 도대체 뭐가 얼마큼 있을까요? 요게 최근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얘가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요 사진이. 요게 초은하단 사진인데 슈퍼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은하단 아까 은하 모양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종종 있죠. 이게 엄청 많죠. 그래서 최대로 큰 은하단, 이 초은하단은 최대 이게 500 밀리언 라이트 이어즈니까 50억 광년. 50억 광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거예요. 빛을 타고 50억 년을 가야 되는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최대 한 10,000개의 은하가 있을 수 있대요. 이런 초은하단이 또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연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까지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이렇게 본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끝이냐? 문제는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발견을 했는데 그런 관측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관측하게 됐대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 오브 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그 중에서 한 2가지를 주요한 미스테리인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주가 팽창한다, 막 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게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주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초은하단을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로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관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플러 효과를 조금만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도플러 효과라고. 아직 안 배웠나요? 도플러 효과 아직 안 배웠죠. 네.
그게 뭐냐면 안 배워도 괜찮아요. 뭐냐면 앰뷸런스 소리는 들어봤죠? 앰뷸런스 소리. 앰뷸런스 소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부터 내 옆을 이렇게 윙하고 지나갈 때 앰뷸런스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가까이 올수록 크게 들리고 멀어질수록 작게 들리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내가 앰뷸런스를 보지 않아도 아 멀리서 오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키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런 걸까요? 그건 어떻게 그런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앰뷸런스인데 앰뷸런스를 소리를 내는 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리를 내는 음원이 가까이 오면 그 소리의 진동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증가를 한대요. 근데 그게 또 그 소리를 내는 음원이 나로부터 멀어지면은 다시 그 진동수가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를 하니까 높은 소리가 나고 진동수가 감소를 하니까 낮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이라는 게 진동수는 이 파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역의 관계가 있어서 진동수가 늘어나면은 파장은 짧아지는 걸 의미하고 진동수가 감소하면은 파장은 길어지는 걸 의미한대요. 그럼 이거랑 우주랑 팽창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요거를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학교 가면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는 도대체 이 도플러 효과랑 무슨 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빛도 이 소리처럼 파동이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빛이 아주 재밌는 녀석이라 입자처럼도 설명이 되고 파동처럼도 설명이 되는데 이 녀석이 파동처럼 설명이 되면은 이 도플러 효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게 이제 이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빛인데 사실 빛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냥 하나의 색이죠. 그냥 빛 색깔. 근데 우리가 프리즘 보신 적 있죠? 프리즘을 이렇게 딱 놓으면 뭐가 쭉 나와요. 7가지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무지개 색깔이 뭐 때문에 이렇게 빛이 갈라지는 거냐면 이 빛의 이제 움직인다. 이게 움직이네요. 계속 지금 저를 도와주셨었는데, 예. 이걸 보시면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빛의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짧은 게 파장이 짧은 거고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게 파장이 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색깔을 보면은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늘어집니다.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혀지죠. 그러면은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 영역이고 요거보다도 더 파장이 길어지는 영역대의 빛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거보다도 더 짧아지는 파장을 갖는 영역대의 빛이 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지만 이걸 설명하려면 뭐 가시광선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가는 이 빛의 파장, 파란색으로 가는 빛의 파장하고 뭔 관계일까? 천문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별빛을 관측한다고 해요. 별빛을 관측해서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 녀석이 이상하게 그 별빛의 스펙트럼이 붉은색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붉은색 쪽으로?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늘 보는 똑같은 별을 그 한 별을 늘 관측을 하는데 관측한 그 스펙트럼이 이상하게 붉은색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소리가 가까이 올수록 진동수가 증가해서 소리가 커지고 멀어질수록 진동수가 감소해서 소리가 작아지고 진동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된다? 이 파장하고의 관계도 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게 붉은색 쪽으로 즉 파장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가 빛의 광원이라고 한다면 이 별이 뒤로 조금씩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본 관측 스펙트럼이 파란색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면 별이 나한테 점점 오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실험적인 관측 결과예요. 이걸 보고 아니 저 별이 움직이는 거야? 어느 쪽으로? 더 뒤로 물러나면서? 되게 신기하죠. 그러다가 이런 이 허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허블 그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허블 상수를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갖고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한 값이 70km/s/메가파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가파섹이 325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는 325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1초에 70km의 속도로 뒤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지? 그거는 제일 쉬운 방법은 풍선을 하나 사셔서 거기다 이렇게 별을 그려보세요. 풍선에다 불기 전에. 그리고 그 풍선을 불어보세요. 그러면 풍선에 그린 별들 간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점점 커질수록 더 멀어지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서불 상수가 더 정확한 정확도를 갖고 측정이 되면 될수록 값이 더 커져요. 과거에 측정한 값에 비해서. 그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가속시키냐는 거죠. 그게 암흑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모르니까 뭔가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내가 풍선을 부는 힘처럼 뭔가 별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암흑물질. 암흑물질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크메탈이라고 하는 거? 암흑물질? 암흑물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시 우리가 은하로 돌아갑시다. 요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앞에서 은하를 되게 많이 얘기한 거였거든요. 은하로 돌아가면은 은하 안에 저희 태양계가 있다 그랬죠. 거기 태양도 있고. 은하도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은하도 회전을 하는데 그래서 은하에 있는 태양계도 회전을 합니다. 근데 은하는 가운데가 질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질량이 많이 몰려 있으면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중력이 굉장히 세죠. 질량이 많이 몰려 있는 쪽으로 갈수록. 근데 거기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하죠. 그러면은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속도도 느려져야 될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리고 요 가로축이 뭐냐 하면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다음에 세로가 뭐냐 하면은 은하가 도는 속도예요.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근데 요 빨강색은 막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은하에서 이만큼 떨어지면 속도는 은하에서 요만큼 떨어졌을 때보다 많이 줄을 거야 하고 나온 거예요. 요게 속도가 이렇게 높았다가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하얀색이 돼버렸어요. 속도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죠? 중력이 약해서 우리니까 기대하기는 천천히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력이 안 떨어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중력이 약하지 않다는 거죠. 중력이 약하지 않다면 거기에 뭔가 중력을 행사하는 물질이 있을 거다. 그게 암흑 물질이에요. 모르니까 일단 암흑 물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은 어떤 거를 행사하느냐? 이 질량이 좀 있어서 중력이 작아지지 않게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처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돌 때 속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게 두 번째 미스테리예요.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관측을 하면서 도대체 얘는 뭘까? 근데 문제는 껌껌해서 안 보여요. 빛이 나야 관측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빛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팽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팽창이라는 아까 그 허블 상수의 측정 이런 값들이 뭐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냐면 대폭발 이론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대폭발이라고 빅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이런 그 모델인데 옛날에 우주가 한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근데 그 팽창이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됐다가 또 천천히 갔다가 또 갑자기 빨라졌다가 하는 이런 양상으로 팽창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팽창을 시키는 암흑에너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안으로 잡아당기는 암흑물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보는 보통의 별들이 막 섞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점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그러면 누가 주야? 누가 제일 많아? 그거를 질량을 갖고 이 성분 비를 한번 구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내가 아는 거는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힘들이 밸런스를 이루려면은 적어도 한 68%는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한 27%는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한 5% 정도가 내가 늘상 보는 별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져야 밀고 땡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막 갤럭시 하면서 은하계 하면서 우주 사이즈 하면서 막 했는데 뭐 몇만 강년 간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다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거는 별로 많아요?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5%도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그래도 미련을 갖고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일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있을까? 이론적인 모델이? 이런 걸 또 꿈꿔요. 지금은 그런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준 입자 모양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주를 이해하고 하려면 늘 들어오시는 어떤 천문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까 같은 그런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걸 띄운다든가 뭐 이런 거 텔레스코프를 써가지고 내가 관측을 한다든가 하는. 근데 사실은 그런 관측에는 이 5%의 한계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입자 모형을 근거로 해서 우주를 이해해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에서는 그 입자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모델에는 몇 개의 입자를 기본 입자로 구성을 해가지고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해내는 그런 모델인데 이 안에 보시면은 6개의 색깔이 있죠. 보라색. 이게 이제 쿼크라고 하는 헤드론들이고 요게 또 그린색의 6개의 입자들이 있죠. 이게 렙톤이라고 하는 또 이 표준 입자고 그리고 요 주황색을 띠는 또 입자가 있죠. 요것들은 이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또 입자예요. 이거를 이제 게이지 보존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힉스 질량을 매개해주는 입자.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죠? 12개, 17개. 17개의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이 블록 놀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몇 색깔의 블럭들이 딱 있어가지고 그 블럭들을 어떻게 꿰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뭐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블럭들이 어떤 원리로 꿰맞춰질까 하는 게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입자들을 갖고 저희는 4가지 종류의 상호작용을 해석을 합니다. 아까 그 모델을 토대로. 근데 이거는 너무 이게 되게 그림이 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원자 그림이에요. 원자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직 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조금 있으면 배울 텐데요. 원자라고 있어요. 원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돈대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사이즈로 도느냐고 생각을 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가장자리를 전자가 막 돌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그럼 핵은 운동장 한가운데에 1cm짜리 구슬을 딱 놔요. 그럼 그게 핵이에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원자가. 그러니까 중간에 텅텅 빈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핵 안에는 핵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프로톤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핵자가 있고 그 핵자 안에 쿼크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쿼크라는 애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힘이 이 핵력이고 그다음에 이
핵자라고 하는 것과 이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행사하는 힘이 약한 핵력이고, 그리고 바깥에 도는 전자를 하나 떼어주거나 하나 얻어오거나 하면서 이온이 되죠. 이온이 되면은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러면서 전기적으로 이제 힘을 행사하죠. 그때 힘이 전자기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이온들이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또 물질을 만들고, 물질이 메시브해지고, 그러면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중력. 그래서 우리는 크게 4가지의 힘을 관장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모델은 안타깝게도 이 중력을 같이 넣어서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요, 중력이. 얼마큼 작냐면, 중력이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중력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땅에 붙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붙잡고 있는 게 중력이에요. 그러면 그거 큰 힘이에요? 작은 힘이에요? 큰 힘이죠. 근데 여기다가 자석 하나를 놓고 여기다 자석을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그럼 자석이 이렇게 탁 와서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가까이. 제가 만약에 손바닥에 자석을 놓고 이쪽에다 N극을 놓고 여기다 S극을 이렇게 살살 가까이 대면 자석이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탁 가서 붙죠. 위로 가서 붙는다는 거는 이 힘이 누굴 이긴 거예요? 중력을 이긴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석이 우스웠는데 하나도 안 우습죠? 자석이 중력보다 훨씬 세요. 그거보다 더 센 애가 누구예요? 약한 핵력. 걔보다 더 센 애가 누구예요? 핵력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힘이 엄청 센 반면에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거리가 엄청 짧아요. 그래서 되게 미시한 세계에서만 엄청 힘이 세고, 이렇게 우주, 막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중력이 대부분, 우주에서는 대부분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사실은, 여기 이게 사이즈인데 사실은, 여기 원자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100m 달리기를 하는 운동장 한가운데 구슬을 1cm짜리를 놓은 게 핵이라고. 그러면 그 주변을 도는 전자는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그게 아까 17개의 기본 입자 중에 하나거든요, 전자가. 걔는 10,00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8승이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18승. 아까 제가 광년이라는 스케일을 얘기했어요,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스케일. 지금은 10의 마이너스 18승 미터래요. 우주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세요? 얼마큼 작은 거에서 얼마큼 큰 거로 우주가 커버를 하고 있는지,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평온하게 살고 있죠. 이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모델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까 그 5%, 또 68%, 또 27%다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모델이 아직도 사실은 모델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게 돼 있는데, 아직도 몇 가지 실험을 통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델이. 그래서 그 모델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모델로는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암흑에너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몰라요, 암흑에너지 뭔지. 5%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나는 지금 그 나머지가 너무 궁금한 건데 이걸로는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론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자 후보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확장해서 암흑물질이 만약에 있을 때 이 입자로서 설명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낸 이 후보가 몇 가지 있냐면, 여기 지금 3가지를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가 윈프라고 하는 후보고, 하나가 엑시온. 30분쯤 지나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활성 중성미자라고 하는 후보인데, 저는 이 윈프랑 이 비활성 중성미자라는 것을 찾는 연구를 해요. 엑시온은 안 하고, 엑시온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근데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윈프에 대한 얘기만 좀 더 해. 녀석이 있다.
그 녀석이 암흑물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그러면 돼 있는 녀석이지? 궁금해지죠. 자, 다시 은하로 갑시다. 은하로 가시면은 이게 약간 사선으로 본 은하의 모양인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니 튀어나와 있는 아주 밝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옆에 이게 옆에서 보면은 원반처럼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이렇게 띄고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옆에서 보면 우리 태양은 여기에 있고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이거가 뭐냐면 이게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마치 지금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온 데에 스며져 있는 것처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처럼 막 온 데에 스며져 있는 거예요. 이 은하를 둘러싸서 이렇게 구의 형태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다 스며져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은하가 돌죠. 아까 돈다 그랬잖아요. 도는데 그럼 얼마나 빨리 도느냐? 여기 저희가 있는 태양계예요. 태양계도 같이 돌죠. 그 도는 속도가 1초에 240km를 가는 속도로 돈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빛의 로켓을 타고 한 2만 6천 년 정도 날아가면 있는 위치에 있대요. 빛을 타고. 근데 그 녀석이 돌면서 1초에 240km씩으로 이렇게 도는 거래요. 근데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태양계에 지구가 있고 지구에 제가 있어요. 제가 1초 240으로 돌아요. 정말 많이 돌죠.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또 돌고. 근데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그 다크매터 헤일로가 막 이렇게 스며져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는 지금 돌아요? 안 돌잖아요. 근데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 다크매터라고 하는 헤일로가 240km라는 상대 속도를 갖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람처럼.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상호작용을 되게 잘 안 해요, 이 녀석이. 이렇게 막 뚫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인다면 여기 엄청난 막 빛들이 막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시메트리 매거진이라고 하는 입자 물리에 관련된 잡지가 있어요. 거기 아주 예쁜 그림이 하나 올라와서 가져왔는데 이게 윈프 윈드예요. 저희가 사는 마을이죠. 그러면 윈프는 저희가 사는 마을에 부는 바람처럼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 윈프라고 하는 암흑물질을 실어 나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돼요. 조금 쉽게 조금 상상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쟤를 검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불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관측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하고 부닥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호를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윈프 윈드예요. 카이라고 된 거는 이제 잘 모르는 물질이니까 카이라고 해서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놓은 거예요. 이 파란색이 이제 윈프예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평균 속도인데 한 220km. 아까 이게 뭔가 이게 계산에 의해서 몇 가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우리가 220km/s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속도로 이게 다가올 때 이 노란색이 뭐냐면 검출 장치예요. 검출 장치에다가 어떤 물질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이 마치 당구공 두 개가 딱 충돌하는 것처럼, 탄성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윈프가 이렇게 딱 오고, 윈프는 안 보여요. 오고 가고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여기 쳤으니까 이게 튕겨나가죠. 요 튕겨나가는 요 에너지를 재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리코일 뉴클리어스라 그래서 이 리코일 에너지를 재요. 요 녀석을. 여기 이렇게 통 하고 튕겨나가 요 에너지를. 되게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거예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아주 민감한 검출기를 놔야 겨우 측정해요. 그러면은 또 하나 또 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가 이런 반응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적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는. 이런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좋을까요? 적게 일어날수록 좋을까요? 많이 일어나야 좋죠. 저는 지금 이 윈프를 하나라도 더 관측하고 싶은데. 근데 이 녀석이 안타깝게도 이게 만약에 저희가 검출기에 놓는 그 타겟 물질의 격자 구조라고 하면
윈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가고 이 녀석이 탕 하고 되튀는 이 에너지를 재는데 여기 수식이 많지만 다 무시하고 요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0.13 이벤트 그러니까 킬로그램 이어 분의 이벤트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물질 1kg을 놓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반응이 0.1개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1년 동안 기다려서 0.1개 안 보이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10년 기다리면 될까요? 10년 기다렸더니 한 개가 딱 나왔어. 10년을 하기에는 이제 제가 너무 늙죠. 한 2개 보면 한 20년인데 그러면 이제 회사 그만둬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1kg을 10kg으로 늘려요. 그러면 몇 개 나와요? 1년 있으면. 1kg일 때 0.1개가 나왔으니까 10kg이면 1개. 100kg이면 10개. 1톤을 놓으면 얼마큼 나올 거야? 1톤을 놓으면 100개. 100개. 그래서 사람들이 1톤씩 막 놔요. 이거를.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100개를 보려면 100개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다른 애들이 막 한 2, 3천 개씩 있다. 그럼 내가 그 안에서 100개라고 해도 골라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태양이고요. 이게 이제 지구예요, 지구. 이게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이고 이런 지구 근방에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중에 유명한 입자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솔라 코스믹 레이라는 이렇게 막 입자들이 내려오고 또 여기 뉴트리노라고 하는 이 뉴트리노가 아까 말한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막 여기서는 뭐 감마 레이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이게. 그러면은 지구에 쟤들이 딱 도달을 하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대기층이 있잖아요. 대기층에서 이 녀석들이 엄청나게 또 상호작용을 해서 2차, 3차 입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무수수 막 쏟아져요. 그걸 우리가 샤워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 걔들을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비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 살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 누가 같이 실려와요? 윈프가 같이 실려와요. 근데 아까 그 검출기를 놓으면 1년이면은 10개, 많이 봐야 100개 뭐 이렇게 본대요. 그럼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걔들 어떻게 골라내죠?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속으로 가요. 다행히도 다른 애들은 차폐를 시킬 수가 있어요. 블러킹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엄청나게 두꺼운 그 토지 혹은 락 같은 걸로 딱 막으면은 오다가 못 가요. 근데 윈프는 상호작용을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걔들은 이렇게 뚫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걔들을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땅 파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좋아요? 이미 파져 있는데 산속 깊은 데 어디가 주로 해요? 광산 뭐 이런 데.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당시만 해도 되게 그 연구 여건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디서 처음에 이제 일을 했냐면은 양양 지하 실험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대전이고 여기가 양양이에요. 양양. 저희 그 설악산 있는데 양양. 그 양양에 양수 발전소가 있어요. 양수 발전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양양 양수 발전소? 양수 발전소가 이 산 밑으로 한 700m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양수발전소 시설인데 이 양수발전소 시설에 이 빈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좀 얻어다가 써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실험실을 차려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이제 하느라고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터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 요 한 편에다가 이렇게 쭉 실험실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서 지금 실험실 장비를 꾸미고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려고? 아까 그
윈프. 걔를 보려고. 걔를 봐야 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주의 27%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모양은 조금 약간 그렇게 팬시해 보이진 않죠? 여기 다 검출 장치거든요. 이 바깥에. 여기 사람이에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시죠? 요거를 들여다보면은 요게 사실은 이게 바깥에는 이제 플라스틱 신슐레이터라고 하는 검출 장치고 그 안쪽에는 납이 있어요. 납. 20cm 납으로 다 둘러쌌어요. 왜냐하면 700m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해요. 뭐를 막기에. 막 오는 그 다른 입자들을 막기에 부족해서 추가로 이런 납이라든가 이 구리 박스 막 이런 거 놓고 차폐를 여러 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차폐체고 여기 사람이니까 여기 요 통이 요 통이거든요. 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꼴이니까 요게 사이즈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그래서 요 실험이 코사인 100라고 하는 이 실험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윈프를 찾는 일을 하죠. 아까 그 이 통 안에 있었던 요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타겟이에요. 크리스탈.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요게 총 질량이 지금 한 106kg, 100여 kg 돼서 이 실험 이름이 100예요. 200kg을 쓰면 200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까 이렇게 생긴 요 녀석. 요 녀석을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안에 또 카포가 이렇게 있죠. 이 안에 이렇게 하얗게 또 그 빛을 모아주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 윈프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물질의 격자 구조 내에 있는 NAI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 녀석하고 땅 부닥쳐요. 부닥쳐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서 윈프는 나가고 그 반응하고 난 리코일된 그 아까 그 되튄 녀석 있잖아요. 그 되튄 녀석이 요 크리스탈의 에너지를 살짝 남겨요. 그럼 요 크리스탈을 양쪽에 검출 장치를 붙여가지고 그 에너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려니까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여러 이렇게 다른 그 입자들로 인해서 생긴 거를 백그라운드 신호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가 없어야 돼요. 지금 이게 저희가 하는 거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더 멋진 실험실을 꾸미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그 양수발전소에서 빌려 쓰는 거를 이제 그만하고 저희를 위한 실험실을 꾸미는데 정선의 지하 실험실을 꾸미고 있어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1100m 정도 돼요. 요 안에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실험들을 이제 이어나가려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늘상 1100m에 대한 체감이 안 돼서 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요게 롯데타워가 한 550m 된다고 합니다. 롯데타워가. 그리고 이게 제타타워라고 있는데 이게 한 10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이런 애를 심어 놓고 저 밑바닥에 가서 실험을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런 실험을 우리만 할까요? 아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5%밖에 설명을 못하고 95%는 지금 미제인데 이거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몇 개의 실험을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샌포드 광산에서 하는 실험인데 이게 깊이가 1마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1.6km 깊이에서 이런 검출 장치를 놓고 실험을 해요. 여기 사람이니까 얘는 더 크죠, 지금? 엄청나게 큰 사이즈에 실험을 이거를 하고 또 다른 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논 암흑물질 탐색 실험이라 그래서 이탈리아 그랑사소, 이게 그랑사소 산인데 이 그랑사소 산 아래에서 이 실험을 합니다. 여기도 한 2-3,000m 정도 될 거예요. 그 밑에 이런 것들을 이미 이 사람들은 훨씬 오래전에 다 구축을 해놨어요. 저희는 이제 지금 막 이걸 구축을 해가지고 누구랑 경쟁을 해요? 이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건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노우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 서드베리 광산에서 하는 실험인데 땅 속으로 한 2km 정도 내려가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굴을 파놓고 무슨 알 같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슈퍼 카미오칸데라라서 일본에서 하는 실험이에요. 일본은 이제 1km 지하 깊이에서 이 물탱크를 놓고 이거 암흑물질이며 우주 입자 탐색 중성미자 실험해서 노벨상 받은 게 이 검출기예요. 근데 이 검출기가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물통이에요, 물통. 물통인데 얼마큼 큰 통이냐면 이 통 속이 이거예요. 물통에다가, 물통 속에다가 빼곡하게 검출 장치를 이렇게 쭉 달아놨어요. 위, 아래, 옆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동그라미들이 다 검출 장치고 이분들이 뭐냐 하면 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트예요. 여기 사람 2명인가요? 이렇게 보트를. 이게 물이에요, 물. 검출 장치 아닙니다. 검출 장치 안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기 꼭대기까지. 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빛을 포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들은 우주의 불과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95%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우주의 한 27%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의 정체를 좀 밝히려고 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도 이 연구에 동참을 하면서 이거를 찾으려고 지금도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우주선 입자들. 아까 이게 얼만큼 많이 쏟아지는지 잠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중성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톱 하나 정도 한 1000억 개? 1초에 1000억 개 정도씩 떨어지고 미온 같은 경우에는 한 1m 되는 면적이 한 1분에 한 10,000개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많은 코스믹 레이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가지고 지하 깊숙이 내려가서 이런 실험 장치를 갖고 이런 그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일련의 일들, 일련의 연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과학이라고 이제 흔히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과학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정말 저 1km 더 되는 땅 속에 들어가서 아까 보셨죠? 사람의 막 몇 배씩 되는, 수미터씩 되는 검출 장치를 놓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도대체 왜 하냐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 기초과학은 이게 어떤 단순한 하나의 현상을 관측하고 그리고 뭐 어떤 테크닉을 구현해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반에 걸친 큰 그림을 구현해내고 그 근간에 이루어지는 이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기초과학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큰 그림이 토대가 돼서 한 개인으로서는 혹은 또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확립이 될 테고 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우리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결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과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많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셔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질문들 있으세요? 다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얼굴인데. 예. 언론사에서 보면은 그 경제 과학부라고 해서 경제부랑 과학부랑 붙어 있거든요. 예. 경제랑 과학이랑 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있죠. 과학이 지금 과학으로 인해서 지금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스마트폰 보시고 지금 전기 없으면 끝나고 경제가 엄청나게 관련이 있죠. 근데 기초과학은 사실은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에서 경제 창출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왜 하냐고 묻기도 하고 하시지만 그 저변에 그렇게 이런 지금 저희가 큰 그림의 토대를 마련해 놓는 게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또 경제적인 창출을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는 그런 기술 테크닉적인 발전을 이뤄내기가 힘든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기초 과학이 그 연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언론에 다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혹시 그런 지원 같은 거를 꽤 많이 해주나요? 오래 걸려서 결과가 늦게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거 아까 보시면 제가 아까 보시면 아까 한 이벤트 이거 하시면 이거 1kg 쓰면 10년을 해 하나 본다고 했잖아요. 이 크리스탈이 되게 비쌉니다. 저희가 쓰는 크리스탈이 수억씩 합니다. 그런 거를 막 1kg도 비싼데 10kg, 100kg 사기에는 더 비싸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격선에서 사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럼 보시면은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양양 이 실험이 처음에 그 연구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연구비가 끊겼던 적이 있는 실험이에요. 되게 열악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런 일들을 이게 다시 재개한 실험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버티다가 다시 IBS에 와서 다시 이거 다시 또 이제 좀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다시 다시 연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충분치는 않아요. 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떤 그런 단편적인 거를 관측을 하고 거기서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기술적인 걸 빼내고 이렇게 가는 거면 사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단편적인 그런 거를 이어서 어떤 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장시간에 걸친 어떤 연구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게. 근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대중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아, 저게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게 좀 조금씩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근데 되게 질문이 되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애들 지금 막 쓰러지려고 하네요. 예, 예. 코스믹레이가 예. 되게 비춰가지고 퍼져서 관측하기 어렵다 했잖아요. 예. 그 코스믹레이가 그 대기층이 부딪히기 전에 네. 관측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허블 망원경도 인공위성처럼 우주 바깥에다가 거기다 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 놓고 거기서 사실은 그 오는 코스믹 레이를 여러 종류를 또 다 관측을 해서 그 관측된 자료를 또 토대로 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방법도 있고 제가 전공한 것처럼 입자물리학을 토대로 한 방법도 있고 또 지상에서도 또 감마레이를 측정하느라고 많은 텔레스코프를 많이 놨거든요. 아까 이 그림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사실은 요 설명을 뺐는데 요게 사실은 요게 감마레이도 측정하고 여기 세럴라이트거든요. 인공위성 띄워서 여기서 오는 감마레이 측정하고 요거는 여기서 뉴트론이 또 엄청 많이 와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런 검출기를 써서 뉴트론, 솔라 뉴트론이라 그래서 얘네들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는 뭐냐 하면은 이런 코스믹 레이가 이 물질 속에 있는 어떤 그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활성화됐다가 어느 정도 반감기가 지나면 붕괴하면서 이제 이 방사성 선을 내는 그런 또 일을 또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하는 연구를 하는 거죠.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입자물리 모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를 해서 하는 연구죠. 그렇게 해서 우주를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한 시간이 넘었는데. 예, 더 없으시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땅 속에서 연구할 때 그 우주에서 무슨 내려오는 물질? 어쨌든 그런 게 땅 속에서 연구가 된다는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